세 번째 주입니다. 2주차까지 이제 경제론을 했고요. 자, 오늘 정책론을 할 차례죠. 오늘도 마찬가지 두 번째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책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경제론 파트에서 수요 공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이나 시장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좀 복습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정책론이 어딘가 하면은 128쪽이죠. 자, 오늘은 이제 정책론.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에 했던 내용이 부동산 개념하고 부동산 분류였죠. 첫 번째 했던 거는 그냥 뭘 했는지 체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개념하고 부동산 분류를 했어요. 부동산 개념에서는 법경기 했죠.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나눠지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죠.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다시 뭐를 더하죠? 준부동산을 더하죠.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공시 방법이 등기나 등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죠. 법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민법상 부동산 또는 이제 기타 법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까지 더해서 하는 얘기고요. 나중에 정착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다 그랬어요.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건데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착물에 대해서 독립정착물 또는 종속정착물 이렇게 또 나누어지고요. 준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종류를 더 공부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라든가 소비재, 자산, 자본 이런 표현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거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기술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복합 개념에 따라서 살펴본다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에서는 공시법상 28개 지목도 있고요. 공법에서 공부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분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2차 과목에서 좀 더 자세히 하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갔고요.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대택부 하는 거 있어요. 대지, 택지, 부지. 가면 갈수록 범위가 더 넓다 그랬어요. 대지보다는 택지, 택지보다는 부지.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부지라는 말을 쓰고요. 도로 부지 또는 하천 부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쓴다 그랬죠. 근데 택지라는 말은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 쓰는 거죠. 주상공 용도를 따지지 않고요. 근데 대지라고 할 때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이 올라가는 거니까 대지보다는 택지, 택지보다는 부지 이렇게 범위가 더 넓다 그랬어요. 대택부.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제죠.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고 이행제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다 이렇게 했죠. 대분류상 전환 중이라는 것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 이 용도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이면 후보지 그 범위 내에서 세분된 그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필지, 획지 이런 거 더 있죠.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필지는 이 소유권, 권리 측면,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나타내서 하나의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고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필지 단위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죠. 근데 획지는 경제적 개념 하면 이제 가치 가격이 같은 수준의 일단의 토지로서 두 필지 이상의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같은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한 필지가 또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한 필지가 나누어져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칠 때에는 각각이 가격 수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지 건부지 했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그다음에 법지, 빈지 했고요.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뭐 적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사진 곳이 법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경 같은 것으로는 활용할 수가 있죠. 뭐 조경 같은 거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법지고요.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죠. 이거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 보통 뭐 모래사장 같은 걸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맹지, 자루형 토지. 맹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고요.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좁은 입구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한 그런 토지가 자루형 토지입니다. 그리고 포락지 하면은 이 물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지반이 절터되어 무너져 내려서 이제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뭐 이런 것들이 포락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부동산 분류. 자, 여기 이제 첫째 주 했던 내용이에요. 첫째 주 했던 내용 하는데 지금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튼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복습을 하자면, 자, 이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구별하는 게 있었죠. 요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고요. 요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는데, 유량 변수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고 그랬죠. 소득. 소득은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런 게 월 1,000만 원인지 연 1,000만 원인지 그 기간을 말해주지 않으면 크기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유량 개념 반드시 기간을 말을 해줘야만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소득이고요. 이렇게 소득 달랑 하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유사한 것들은 모두 다 유량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소득이라는 단어는 붙어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 소득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득 개념이죠. 왜냐하면은 중개 수수료, 우리가 중개하면은 중개 수수료 수입이잖아요. 그 중개 수수료 수입으로 결국은 그게 뭐로 바뀌어요? 그게 경비 빼고 하면 그게 우리 사업 소득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중개 수수료 수입, 그게 뭐란 얘기예요? 그럼 유량 개념이란 얘기죠. 임대료 수입, 이게 뭐예요? 임대료 수입, 이거 유량 개념이죠. 결국은 이게 임대료 수입이 소득이 이제 임대 소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라는 게 그 임대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임대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그러면은 그 임대료 비용, 이런 관점에서도 그 비용은 유량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총소득도 있고 순소득도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순자가 나오면은 뭐를 빼는 거예요? 경비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총소득도 유량이고 순소득도 유량이라면 그 빼는 경비도 유량 개념이 되는 거죠. 월 총소득에서 월 경비를 빼야 월 순소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전체적으로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외우려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외우지 말고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다음에 저량의 대표적인 게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자산 할 때는 회계적 개념으로 뭐와 뭐의 합이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를 뺄 때 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순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자산에서 뭐를 빼기 때문에, 부채를 빼기 때문에 순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요거를 자기 자본, 이렇게 자기를 붙여서 자기 자본이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타인 자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합쳐서 전체 자본이 되는 거죠. 전체 자본을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수요의 그 수량을 측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개념으로 측정한다?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해서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가 뭐고요? 잠재 수요는 능력은 없죠. 우리는 어떤 걸로 측정한다? 유효 수요로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수요 공급 개념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게 수요량이고요.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요. 그 수요 결정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수요 결정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고요? 가격이에요, 가격. 그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화의 가격인데 그것 말고도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소득이 있고요. 가격 말고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관련재 가격 요 세 가지. 물론 그것 말고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이죠. 여기는 이제 수량과 그 재화의 가격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가격이 높을 때는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적고요. 가격이 내려오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이고 수요 곡선은 형태는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자, 여기서 이 수요 곡선상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예를 들어 A점에서 B점으로 바뀐다. 이거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해서 요거를 뭐라 하고 수요량 변화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 뭐고 이거는 수요량 증가, 이게 길이가 길어지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길이가 짧아지죠. 그 뭐예요? 수요량 감소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수요량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랬죠. 자, 근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뭐고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를 했어요. 수요 변화. 자, 그래서 여기 D0라 하고 D1이라고 하면은 D0에서 D1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는 수요 증가가 되는 거고요. D1에서 D0로 가는 것은 수요 감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건 수요량 증가지만 B점에서 A점으로 가는 것은 수요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이동? 선의 이동이다. 그리고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것이다. 뭐 소득이 변한다든가 관련재 가격이 변한다든가 좋아하는 정도가 변한다든가 가족수, 인구가 변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요인이 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렇게 점의 이동, 선의 이동. 이것은 이제 공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공급에서도 똑같이 이제 유량, 저량 개념, 유량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 수요 간에 이제 유효 공급이 되겠죠. 공급에서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공급에서 와서도 공급 곡선을 그릴 수가 있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가 되죠. 가격이 낮을 때에는 공급자들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별로 안 됩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자들은 이윤이 커지죠. 공급자들은 이윤 보고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점에서 요 점, 여기서는 이제 요 CD라 하면은 C점에서 D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공급량 변화가 되겠죠. 여기서 수요량 변화, 이제 공급량 변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량 변화 중에서도 이 길이가 길어지죠. 길이가 길어지면 뭐고요? 공급량 증가가 돼요. C점에서 D점으로 가는 것은. 근데 D점에서 C점으로 가는 것은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자, 이제 여기서는 아까 수요 결정 요인에서는 가격과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가격, 소득, 관련재가 요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근데 공급 결정 요인에서는 가격 말고 다른 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생산 요소 가격과 생산 기술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요량 변화든 공급량 변화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이제 다 선의 이동인데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데 이게 수요 곡선이 변할 때는
소득이나 관련자 가격이나 뭐 이런 게 변하는데,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거는 생산 기술 수준이 바뀌거나 생산 요소 가격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S0라 하고 이게 S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S0에서 S1으로 가면은 공급 증가가 되는 거고요. S1에서 S0 이렇게 하면은 공급 감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까지 다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했는 것이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균형이 달성이 된다 그랬어요. 균형이 아닌 상태를 뭐라 그래요? 불균형이라고 하고요. 불균형에서는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불균형에서는 결국 균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불균형 상태 중에 하나는 공급이 더 많은 것이 있고요. 그거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쓸 때요, 요 공급량을 오른쪽에 쓰잖아요. 수요량을 왼쪽에 쓰고, 그 이유는 이제 늘 제가 예를 들 때는 이 무대 왼쪽에 누가 등장하고요, 수요자가 등장하고 오른쪽에는 공급자가 등장하니까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심한 배려가 있죠.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릿속에 연상하기도 더 쉽잖아요. 왼쪽은 수요자들, 오른쪽은 공급자들, 무대를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공급자들이 더 많은 상태, 수요자들이 더 적은 상태니까 공급자들이 많은 초과 뭐예요? 초과 공급이란 말이에요.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머릿속에 그리시란 얘기예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쪽이 변한단 말이에요. 수요량 변화 또는 공급량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높은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여기 공급량은 감소하는 거거든요. 높은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림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머릿속에 그릴 때는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제 무대 밖에 있던 수요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얼마 없는 수요자들과 많은 공급자들인데, 이 수요자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공급자들은 빠져나가게 되면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게 많고 이게 적은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가격이 하락해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수요량이 더 많은 상태, 왼쪽이 더 많아요. 이런 뭐에 초과 수요가 되고,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 또 세심한 배려가 있는 거죠. 제가 초과 공급을 위에 쓰고 초과 수요를 아래로 쓰는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위는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요? 위는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는 얘기요. 아래는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래는. 그죠? 세심한 배려. 그래프로 나타낸 거하고 연산을 같이 시키라고요. 이 위가 초과 공급 상태, 이때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는 거고요. 아래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승해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균형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교차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 이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하고, 이 상태의 거래량을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일단 결정된 균형은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 균형 상태가 잡혔기 때문에. 근데 균형 상태를 깨게 하는 요인이 바로 요놈들이에요.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예요. 자, 이렇게 잠잠하던 곳에 뭔가 이제 뭐 개발 호재가 터지거나 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균형이 이동하는 거예요. 균형 이동은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요 선의 이동이 나타나면은 균형점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원래 수요 곡선은 사라지죠. 원래 수요 곡선은 사라지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평당 1,000만 원이라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평당 1,000만 원에서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지금 내놓는 물량은 그대로거든요. 이 공급 곡선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놓는 물량은 이만큼인데 찾는 사람이 늘어나서 일단 뭐가 깨진 상태예요. 균형이 깨진 상태죠. 수요자들이 더 많이 등장한 상태. 자, 이 균형이 깨진 상태 뭐가 된 거예요? 불균형이 된 거죠. 불균형.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어떤 작용이 나타나요? 이제 가격의 조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1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원래 균형보다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대답하는 거고, 원래 균형 가격보다 어떻게 되나요? 이거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프로도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수량을 좌우로 나타내니까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원래보다. 균형 가격은 원래보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그래프로 대답을 해도 되고요. 동물적 감각으로 대답해도 돼요. 사실은. 그게 제일 빠를 수 있습니다. 동물적 감각이.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이 시장이라는 무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더 많이 오면은 거래량이 북적북적거려지면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시장이라는 무대가 더 북적거려지면은.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동물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 증가하면은 거래량 증가, 이렇게 증가라는 단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잖아요.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자들이 많아지면은 시장이 더 북적거려지는 거예요? 한산해지는 거예요? 공급자들이 더 많아지는데 시장에 더 들어온다고요. 사람들이 더 들어온다고요. 팔러 더 들어오든 사러 더 들어오든 더 들어오는 거는 사람이 더 북적거려지는 거죠. 더 북적거려지면은 그거는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거래량. 북적거려지는 거는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가격은 내려가지만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 주식 시장이 많이 나와요. 어떤 날 막 주가가 막 폭락을 해요. 주가가 폭락하는데 거래량은 엄청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날 어떤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파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자꾸 파니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하니까 계속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근데 거래는 많이 되는 거죠. 판 물량이 많은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든 이 시장에 사람이 많아지면은 거래는 많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가격은 이제 상반되죠. 사려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거래량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고 할 때는 이 시장이 북적거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라는 말이 나올 때는 거래량은 증가. 맞잖아요.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감소 이렇게 하면 돼요. 거래량은. 쉽잖아요. 이제 동물적 감각이 안 되면 이제 머리로 생각하세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 보고 하면 되고요. 아니면 말 보고 하면 돼요. 말 단어, 이 단어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했어요. 수요 공급에서는 탄력성까지가 이제 단락이 끝나는 거죠. 탄력성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탄력성. 이 개념이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량 변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수량은 좌우로 변하는 거죠. 수량은 좌우로 변하잖아요. 지금 이쪽은 가격이고요. 이쪽은 수량이에요. 우리는 이제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는 재화가 있고 적게 변하는 재화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먹는 식품은 어떻다 그랬어요? 수량 변화가 큰 재화, 작은 재화. 우리가 먹는 식품은 가격이 변화할 때 예를 들어 5,000원 하는 밥 한 그릇이 10,000원으로 올라갈 때 5,000원 하는 액세서리가 10,000원으로 올라갈 때 하고 비교했을 때 5,000원 하는 밥값이 10,000원으로 올라가면은 쫄쫄 굶나요? 그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천 하는 액세서리는 10,000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안 사면 그만이죠. 어떤 게 수량 변화가 커요? 수량 변화 큰 건 액세서리죠. 이건 안 사면 그만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먹는 식품은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5천 하는 밥 한 그릇이 2,500원으로 내려가면은 그런다고 배 터지게 먹나요? 두 끼 먹고 이렇게? 그렇지는 않은데 액세서리 5천 원 한 액세서리 2,500원 하면은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수량 변화가 큰 게 어떤 재화라고요? 액세서리 같은 이런 거, 사치제라든가 이런 것들. 필수제는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다고요. 그러니까 재화에 따라 가격은 똑같이 변해도, 가격은 똑같은 정도로 변해도 이 식품 같은 이 필수제는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화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이런 수량 변화가 적은 필수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필수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그래요. 국민의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아랍의 봄 때 그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인가 뭐 하여튼 누구 가다피 죽고만 했잖아요. 정권이 무너지죠. 그 시초가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식량이었어요. 식량. 그 당시에 그 세계 밀 작황이 안 좋았어요. 세계 밀 작황이 안 좋았어요. 밀. 근데 이 밀 작황이 안 좋으니까 밀 생산하는 나라에서 밀 수출 금지했어요. 자기 나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나라 우선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 수출 금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밀 생산이 잘 안 되는 이 사막지대 나라들은 다 수입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 나라는 괜찮아요. 석유 많이 나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비싼 값 주고서도 사올 수가 있죠. 국민들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집트, 리비아 이런 데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량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밀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식량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폭동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눌렸던 이제 불만들이 폭발하면서 정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화가 이 수량 변화의 크기가 이 적은 필수제를 어떤 정부에서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부 정책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탄력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다.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가 있고 많은 재화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필수제는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 비탄력적인 재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수요에서도 탄력성이 있고 공급에서도 탄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요의 탄력성에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급의 탄력성이 1가지. 수요에 무슨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요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보는 거고, 또 수요의 무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가격 따면 소득 있잖아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했어요. 관련제 가격 변할 때, 이것은 사과 가격 변할 때 배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 배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서 그렇게 교차라 그랬죠. 자,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고요.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 약간 길어졌어요. 균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느라고 지금 한 30분 가까이 됐는데,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복습을 해 드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복습을 할 때 앞부분에 했는 매주 첫 번째 시간에 앞부분 복습을 하기만 해도 한 달 분량을 복습하는데 한 2시간 이내면 복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난주에 경기 변동론하고 시장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큰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서 복습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이제 오늘은 정책론을 합니다. 정책론을 하는데 시장론 요 내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책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장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책론을 하자는 거는. 자, 이 시장론은 오늘은 이제 하는 내용은, 오늘의 주된 주제는 정책론이에요.
요걸 하면서 이제 시장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요거는 크게 세 단원으로, 크게 이제 그 파트는 두 파트인데요.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정책, 이렇게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부동산 문제는 10분의 1 정도 돼요.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겠어요? 뭐 토지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이제 주택 문제와 토지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10분의 1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의 깊게 뭐 봐야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는 보시더라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조금은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이게 한 4문제에서 5문제 나오는데, 이게 4문제에서 5문제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동산 정책은 토지 정책과 무슨 정책으로 나눠져요? 주택 정책,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눠져요. 주로 이제 여기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니까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이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요 3개 주제가 돼요. 이 3개 주제. 그 중에서 이제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이제 크게 3개 주제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하고요. 또 토지 정책이라는 주제하고요. 주택 정책이라는 주제. 요 3가지 주제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것도 이제 다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이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놈들은 어떤 정책들이 있다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장론, 경기변동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시장에 기억이 사실 별로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복습인지도 몰랐어요. 지난주에 오시긴 오셨댔죠. 제가 누군지는 아시고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맨 왼쪽에 그날의 주제들을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이게 커다란 흐름이기 때문에 그 커다란 흐름에서 예를 들어 아까 이 수요 공급을 복습할 때 제가 그날 지난주에 수업할 때 수요 공급에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유량, 저량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 유량, 저량을 계속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밑에 뭐를 썼는가 하면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렇게 써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탄력성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요 주제들에 대해서 그게 뭐다라는 정도까지만이라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탄력성 해서 이걸 절대 잊지 말라고 했던 게 뭐예요?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살펴보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 수량 변화의 크기라는 걸 단어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변하든 어떤 원인으로 수요량이 변하든 공급량이 변할 때 그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게 뭐다? 탄력성이다.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에 거는 그 다음에 문제란 얘기예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면은 요 주제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은 좀 소개만 해드리는 정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다시 2개 주제로 나눠져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하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나눠져요. 이거는 정부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 하고요, 이거는 그 방법,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수단 또는 방법.
요거는 이유고요. 왜 개입하느냐?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시장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 시장론에서 주로 출제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자본주의 사회 말씀을 드렸나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하고요?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배분한다. 이거 말씀드렸나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자,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원을 누가 배분한다고요? 시장이 배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 국가가 자원 배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좀 느끼실란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상품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은 그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 그게 장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원을 어떤 것을 만드는 데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쓰는 게 더 좋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를 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가지고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값을 쳐준다고 하는 쪽이 먼저 파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한 거죠. 자,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내버려둬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쪽으로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그쪽으로 더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보고 그렇게 움직여가요? 가격 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든 뭐가 형성이 돼요?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빵 시장에서도 가격 형성되고, 저기 뭐 국수 시장에서도 가격 형성되고, 이런 책상 만드는 이런 시장에서도 가격 형성되고, 가구 만드는 데도 가격이 형성되면은 이 목재라는 이 자원이 이런 데도 쓰이지만 가구 만드는 데도 쓰이잖아요. 근데 가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더 이쁜 가구에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려고 한다면은 목재라는 자원은 어느 쪽으로 더 우선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구 만드는 데도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또 사람도 그렇다 그랬죠. 사람. 인적 자원이에요. 사람도 어느 쪽으로 먼저 간다고요?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가는, 월급 많이 주는, 그 자기 몸값을 더 쳐주는 쪽으로. 이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 인적 자원도 뭐가 형성이 돼요? 가격이 형성돼요. 임금. 또 임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그 더 좋은 자리를 경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먼저 취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뽑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우수한 인재인지 보고 더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수한 인적 자원이 월급 많은 주는 대로 먼저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다 뭐 시장에서 형성되는 못 보고 움직여요? 가격 보고.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는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죠. 가격 보고 자원 배분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시장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시장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시장에 내버려뒀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볼게요. 이따 더 자세히 할 거예요. 등대라는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대는 필요한 물건이죠. 굉장히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쪽으로도 자원이 배분이 돼야 되잖아요. 인적, 물적 자원이 배분돼서 등대가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민간에 맡겨놔 보세요. 민간이라는 말과 시장이라는 말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에 맡겨놓는다는 얘기는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얘기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누군가가 이 등대를 생산하고
그 투자비를 회수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이제 등대 사업에 투자한다면 같이 하실래요? 굉장히 고맙긴 한데 같이 망해요. 고맙습니다. 그 뜻은 참 고마운데 등대 사업에 투자한다는데 이렇게 생각도 없이 바로 이렇게 내라고 해주니까 참 뜻은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 등대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제 돈을 10억을 들여서 등대를 이제 지었어요. 그러면 이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한테 돈은 요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한테. 근데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근데 그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알죠? 그냥 볼 거라고 추정만 해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기가 육질이 나는 걸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만 가는 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저 멀리 등대 불빛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잘 안 보이고요. 밤바다에 지나가는 배가. 그 다음에 저놈이 돈을 내는 놈인지 안 내는 놈인지도 모르잖아요. 일부 내는 놈이 있다 치더라도 일부는 내고 일부는 또 돈을 안 냈어요. 그러면 돈을 낸 놈인지 안 낸 놈인지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설령 안다 한들 저놈은 돈을 안 낸 놈이고 저놈은 돈을 낸 놈이에요. 그러면 돈을 안 낸 놈을 못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려야지. 그럼 가리면은 돈 낸 놈도 못 볼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돈 낸 놈 보게 하려면 불빛을 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 안 낸 놈도 같이 보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 돈 내고 보려고 하느냐고. 한 사람이라도 돈 내고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나도 같이 꼽사리 껴서 보는 거죠. 자, 이 꼽사리라는 말은 심으면 안 나오고요. 이 꼽사리 끼는 거를 굉장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무임승차라 그래요. 무임승차.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이 적자 볼 수밖에 없죠.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니까 이때는 누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개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게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자, 요것은 이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필요성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주로 효율성 측면이에요. 경제적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경제적이다라는 말과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기능은 시장이 원래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이 시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 배분해요. 그 자원 배분 기능은 원래 누가 맡고 있어요? 시장이 맡고 있죠. 시장이 맡고 있는 그 자원 배분 기능을 시장이 제대로 못하는 거죠. 민간에 맡겨놨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장 실패라 그래. 시장 실패. 처음 듣는 단어죠.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 실패란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현상. 제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이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를 수정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서 시장 실패를 뭐 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경제적 기능에 또 한 가지는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시장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돈 이제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가지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하죠. 그럼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는 것은 이제 소득 수준을 좀 더 공평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나요? 시장이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이것은 이 소득 분배의 형평성, 요거는 시장이 맡고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자원 배분 기능은 누가 맡고 있는 기능이에요? 시장이 맡고 있는 기능이죠. 근데 자원 배분 기능은 시장이 맡고 있는데, 이때는 평소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만 개입하면 돼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근데 자,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 형평성,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처음서부터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돼요. 예,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은 계층 간 갈등이 생겨요. 예, 계층 간 갈등이 생기는데 쪽수가 누가 더 많을까요? 돈 적은 사람이 쪽수가 더 많거든요. 이게 더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은 나중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쪽수가 많은 쪽이 총칼 들고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죠. 쪽수가 많으니까. 그게 150년 전에 서양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150년 전에 서양에서, 유럽에서. 그게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한 100년 전쯤이죠. 110년 전인가요? 1907년? 1917년인가 1907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한 100년, 110년 전에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동유럽이라고 하죠. 동유럽이 거의 그냥 다 공산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방어한 나라가 이제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데는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소득 수준을 이제 공평하게 이제 바꾼 거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적은 사람한테 많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굉장히 비싸요. 막 40~50%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을 때 국가가 평생 다 책임져 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유토피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유토피아적인 삶을 사는 데가 그 북유럽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자기 삶을 다 즐기면서 세금 낼 거 다 내더라도 혹시라도 잘못돼도 다 이 노후를 책임져 주고 하니까 국가가 세금을 다 알아서 많이 내는 거죠. 전 불만이 없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일도 많이도 안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 막 하루 막 10시간씩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즐길 거 즐기고 레포츠 같은 거 이렇게 즐기고 다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이제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누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능을 이제 정치적 기능이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요. 사회적 목표. 자, 이게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는, 요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 그래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자,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라 그래요. 자, 요것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기능, 경제적 기능은 시장한테 맡겨놓은 기능을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거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요거는 정부가 하는 거죠. 요 두 가지 이유로 개입을 하는데요. 요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임대료 보조 같은 거, 저소득층들한테. 임대료 보조는 고소득층한테 안 해줘. 저소득층한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거두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임대료 보조.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싼 임대료로도 들어와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 거두어서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무슨 측면이에요? 이런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등대를 정부가 생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임대료를 보조한다거나 이런 건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되는 거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 토지 정책과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두 개 측면에서. 됐나요? 자,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해요. 시장 실패라는 게 워낙 중요해서 이거는 따로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쉬고요.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지우셔도 됩니다.